안녕하세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어떤 건지 온몸으로 겪고 있는 65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 제 남은 인생에 이토록 차갑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의 성실함을 비웃고 제 가족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린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자식처럼 품고 목숨처럼 믿었던 종이 쪼가리 한 장, 바로 암보험 증서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약속의 시작,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20년 전이면 제 나이 45이었네요. 지금처럼 허리도 굽지 않았고 두 팔에는 제법 힘도 넘쳤을 때였죠. 쇳가루 날리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기계를 돌리며 청춘을 보냈어요. 기름 냄새 밴 작업복이 제 교복이었고 거칠게 갈라진 제 손이 제 훈장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렸습니다.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저만 바라보는 제 아내 영희 얼굴 한 번 보면 그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제 아내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번 제 박봉으로 쪼개고 쪼개 살림을 꾸리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죠.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끓여놓은 뜨끈한 된장찌개 하나면 세상 시름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손이 제 작업복을 빠느라 굳은 살림을 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져 가는 걸 볼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할 텐데. 이 사람 고생 안 시키고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텐데.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위암이라더군요. 평소에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친구였는데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일만 하다가 병을 키운 거였죠.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없어서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 나에게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나만 믿고 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보험 설계사 한 명을 우리 집 좁은 거실에 마주 앉혔습니다. 그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요즘 세상에 자식보다 나은 게 보험입니다. 아프면 병원비 대주죠. 일 못하면 생활비까지 책임져 주죠. 특히 이 암보험 상품은 월 50만 원씩 딱 20년만 부으시면 남은 평생을 든든하게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암에 걸리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처럼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 50만 원. 그 당시 우리 부부 한 달 생활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매달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보다 평생 든든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설계사의 달콤한 말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없어도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당장은 허리띠 졸라매야겠지만 이거 하나 들어놓으면 우리 두 발 뻗고 잘 수 있잖아. 내가 나중에 아파서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 이게 100번, 1000번 나아.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라고 믿었던 두꺼운 서류 뭉치에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렀었습니다. 설계사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허리띠는 더욱 세게 졸라매졌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고 상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저는 달아빠진 작업화를 몇 번이나 꿰매 신었습니다. 외식 한 번 하는 날은 1년 중 손에 꼽을 정도였고 남들 다 가는 흔한 국내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질 못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50만 원이라는 큰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저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을 지켜줄 튼튼한 성벽을 한층 쌓아 올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종이 쪼가리가, 그 약속이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줄 단단한 우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2번 변하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날,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식당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저 역시 당신도 고생했어. 이제 우리도 큰 걱정 하나 덜었네. 라며 아내의 주름진 손을 마주 잡았죠. 집으로 돌아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두툼한 보험 증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 뭉치가 제 평생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훈장이 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지켜주리라 바보처럼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 남은 인생에 그렇게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을 줄은요. 평생 공장 기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살았으니 은퇴하고 나면 세상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만 계속될 줄 알았죠. 아침에 눈 뜨면 아내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제일 먼저 저를 반겼고 밥 한술 뜨고 나서는 동네 뒷산에 오르는 게 유일한 소일거리였습니다. 젊었을 땐 그저 일에 치여서 몰랐는데 나이 들어 천천히 걷다 보니 철마다 피고 지는 들꽃 이름도 하나씩 알게 되고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도 참 정겹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뭐 하나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매일이 즐거워.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땀을 씻고 마루에 앉아 있으면 아내는 꼭 그렇게 핀잔 섞인 농담을 던지곤 했어요. 그럼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대답했죠. 걱정이 왜 없어. 당신 주름살 하나 더 느는 게 내 제일 큰 걱정이지. 서로 얼굴 마주보며 허허 웃는 거. 그게 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분가시키고 이제 우리 2사람 오붓하게 건강하게만 살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턴가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평생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못 먹는다 소리 듣던 제가 아내가 차려준 진수성찬 앞에서도 숟가락만 깨작거리게 된 겁니다. 여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손사래를 쳤죠. 나이 들어서 그래.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보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제대로 알아본 적 없는 튼튼한 몸이었으니까요. 공장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나르면서도 허리 한 번 삐끗한 적 없던 저였기에 이까짓 소화불량쯤이야 금방 낫겠거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속은 계속 불편했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는 날도 잦아졌어요. 저 모르게 제 몸속에서 무언가 나쁜 것이 따리를 틀고 자라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어리석게도 저는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병원에 가게 된 건 아내의 등살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침 일찍 제 손을 잡아 끌고는 거의 반강제로 동네 내과에 데려가더군요. 영감 고집 부리다 큰 병 만들어요. 제발 오늘 가서 속 시원하게 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겠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간단한 문진과 청진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위내시경을 꼭 한번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 비몽사몽한 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제 옆에는 초조한 얼굴의 아내가, 그리고 맞은편에는 무표정한 의사 선생님이 앉아 있었죠. 모니터에 떠있는 울퉁불퉁한 제 위장 사진을 보며
의사 선생님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오셨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하겠지만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는 다시 그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제 팔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아니기를. 지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빌고 또 빌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위암입니다. 삼기시고요.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는 아직 보이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 잡고 항암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암이라는 세 글자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그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하는 원망 섞인 질문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가족 하나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병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뒤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치료비는 수술비는 어떡하고? 아내의 그 한마디에 텅 비었던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맞다. 나에게는 그것이 있었다. 20년 전 아직 공장에 다니던 45의 김철수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둔 가장 든든한 버팀목. 저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더 힘주어 말했어요. 영희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한테 보험 있잖아. 네, 저에게는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허리가 휘는 와중에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 월 50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던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돈을 부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프거나 큰일이 생겼을 때 이 보험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암이라는 절망 속에서 그 보험 증서 한 장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괜찮을 거야. 20년 동안 믿고 부어온 이 보험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다시 건강해져서 아내랑 같이 뒷산에도 오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암 진단 앞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20년간 제 젊음과 맞바꿔가며 부어온 암보험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한 제 마지막 보루이자 혹시 모를 불행 앞에서 저와 제 아내를 지켜줄 단단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죠. 의사 선생님의 무거운 표정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날, 제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등을 두드리며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보험이 있잖아. 우리 20해 동안 꼬박꼬박 넣은 거. 이제 그거 쓸 때가 온 거야. 치료비 걱정은 붙들어매. 그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했고요.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 줄은 몰랐어요. 의사소견서, 위암 3기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입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서류를 떼러 병원 원무과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는지 모릅니다. 제 몸도 성취하는데 이 창구 저 창구를 오가며 도장을 받고 사인을 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낡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 하나하나에 틀린 글자는 없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그러다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더군요.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 돈을 내주는 건가 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가 죄 지은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죠. 원래 큰돈이 오가는 일은 다 이런 거야. 꼼꼼해서 나쁠 거 없지. 이것만 잘 준비해서 내면 이제부턴 2다리 뻗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테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서류 뭉치는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마치 제 20년의 세월과 매달 50만 원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았어요. 서류를 들고 보험사 창구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어찌나 무겁고 떨리던지. 하지만 이제 이 고생도 끝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론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밀자 직원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서류들을 훑어보고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심사가 끝나면 연락을 줄 거라면서요.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매일같이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병원비 독촉 고지서는 날아오는데 보험사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연락 왔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원래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라며 아내를 그리고 제 자신을 애써 안심시켰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부은 돈이 대체 얼마인데 그깟 심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는 보험사 로고가 찍힌 하얀 봉투 하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내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들어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봉투를 바로 뜯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좋은 소식이겠죠,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험금이 들어온다는 안내문치고는 내용물이 너무나 단출했거든요. 얇은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문장이 검고 선명한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서.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읽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지급 거절. 그 밑으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약관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빼곡히 적혀 있었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제 표정을 살피던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아내에게 건넸을 뿐이에요. 종이를 받아든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꼬박 20년. 공장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매달 50만 원씩 부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가족, 내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제가 받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건 제 20년의 믿음과 희생을 조롱하는 차갑고 무정한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었습니다. 그 지급 거절 통지서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제 20년 세월을 단숨에 제로 만들어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다. 기계가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사람이 실수를 한 거겠지. 사람이 사람한테 그것도 20년 동안 꼬박꼬박 내 돈 받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가서 내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알아들을 거야. 아내는 제 건강부터 걱정했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눈빛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더는 말리지 못하더군요. 그저 제 외투를 챙겨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가서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당신 몸부터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 고치자고 이 고생을 하는데 정작 내 몸 걱정해주는 아내 마음만 더 아프게 하는구나 싶어서요. 다음 날 저는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보험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높고 번쩍이는 빌딩은 처음 들어가 봤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사람을 비추고 공기는 어찌나 차갑던지. 제가 평생 일했던 공장의 땀 냄새와 기름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리니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지급 거절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날아왔는데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내가 암인데 위암 3기인데 보험금을 못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직원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두들겨 보더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하더군요. 김철수 고객님 맞으시네요. 확인해 보니 약관 제37조 2항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이 맞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고지 의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나는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밀린 적이 없어. 설계사가 물어보는 말에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내가 뭘 위반했다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외우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고객님께서 가입 당시 5년 이내 위험 관련 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 사항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가끔 속이 쓰리면 동네 병원 가서 약 타먹고 하던 거, 이 나이에 그런 사람 하나 없답니까? 그게 어떻게 암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걸 핑계로 내 돈을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건가요? 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한단 말이오. 그때 설계사는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다 넘어갔는데. 그리고 그깟 위험이랑 위암이 같소? 그럼 감기 걸렸던 사람은 폐암 걸리면 보험금 못 받는다는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제 말에 창구 직원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옆에 있던 두꺼운 책자를 툭 밀며 말하더군요. 고객님, 흥분하지 마시고 이걸 보십시오. 여기 약관에 전부 명시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약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 그 순간 정말이지 머리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수백 페이지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책. 저는 그걸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까? 제가 받은 게 보험 증서가 아니라 무슨 백과사전이었나요? 내가 평생 공장에서 일한 사람인데 이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어떻게 다 읽고 이해하란 말입니까? 집 한 채 값에 가까운 돈을 20년 동안 부으면서 제가 무슨 변호사 시험이라도 준비했어야 합니까?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그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목소리로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보다 못해 울먹이며 매달렸죠. 선생님, 제발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남편이 지금 많이 아파요. 치료비가 당장 급한데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젊은 직원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정해진 말만 내뱉는 인형 같았어요. 거대한 벽. 아무리 소리치고 울고 매달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차갑고 단단한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힘이 쭉 빠지더군요. 더 이상 싸울 기력도 말을 섞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허탈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번쩍이는 빌딩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끄럽고 분주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의 믿음이 제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그 약속이 깨알 같은 글씨 몇 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약관이라는 미로 뒤에 숨어서 저처럼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면 정직하게 살면 세상도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 믿었던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날 보험사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쇠사슬을 발목에 찬 것 같았죠. 평생 내 집이라고 믿었던 이곳으로 돌아오는 길이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양 냄새와 함께 저를 걱정하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내는 애써 웃으며 저를 맞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불안과 공포가 숨어 있는지를요. 식탁 위에는 병원에서 날아온 독촉장들이 며칠째 쌓여만 갔어요. 빨간 글씨로 미납 최종 통보 그 글자들이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한 번 받는데 들어가는 돈이 제 한 달 연금보다 많았으니까요. 보험금만 나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가 끓여준 죽을 앞에 두고 한 숟가락도 뜰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녁 드셔야죠. 뭐라도 좀 먹어요. 약도 먹어야 하잖아. 아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입맛이 없네. 당신은 먹었어? 제 물음에 아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 밥이 넘어갈 리가 없죠. 평생 꾸준 일마다 않고 저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미안함과 죄책감에 심장이 콱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아프고 저 혼자 힘들면 괜찮겠는데 제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옮겨가는 걸 보는 게 죽기보다 더 괴로웠어요.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눕더군요. 잠든 척 돌아 누웠지만 등 뒤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아내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 집 내놓으면 어떨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일단 당신 몸부터 살리고 봐야지. 우리 둘이 살기엔 좀 넓기도 하고 저기 작은 동네로 가면 전세 없고도 치료비는 한참 쓸 수 있을 거예요. 응? 괜찮죠, 여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부부가 공장 다니면서 월급 쪼개고 쪼개서 20년 만에 겨우 장만한 우리 첫 집인데 우리 아이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재롱 보던 모든 추억이 담겨있는 곳인데 그걸 제 병원비 때문에 팔자고요. 아내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집이 넓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저는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해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그 큰 돈을 부어가며 믿었던 건 바로 이런 최악의 순간에 아내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정이 저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동산에 전화하는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집을 보러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실을 둘러보고 안방을 훑어보고 벽지를 만져볼 때마다 제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헐값에 매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에게 이제 편안한 노후를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결국 아내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는 무능한 남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 앞에서 그리고 제 자신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내가 사라져야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나고 아내라도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몹쓸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정말 모든 게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내의 등을 토닥여 재우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서류, 약관, 통지서를 전부 꺼내놓고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전화를 걸면 기계 같은 목소리만 반복되고 민원을 넣어봐도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투명한 벽에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감옥이요. 평생 남들 앞에 나서서 내 주장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살아온 저예요. 공장에서도 굳은 일은 제가 먼저 나서서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허허 웃고 넘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내 인생 마지막에 길바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이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새벽녘 제 손으로 직접 두꺼운 박스 종이를 잘라 피켓을 만들었어요. 매직펜을 쥐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질 않더군요. 월 50만 원, 20년 납입한 내 안보험금 지급하라. 삐뚤빼뚤하게 써내려간 그 글자들이 꼭 제 피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를 말렸어요. 제 몸부터 챙겨야 한다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눈물로 호소했죠. 여보, 제발. 당신 몸 생각해야지. 병원 갈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응?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식당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요.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는데 그 가늘고 거친 손마디에 우리 부부가 살아온 고된 세월이 전부 느껴져서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나는 평생 당신 얼굴 못 보고 살 것 같아. 이건 그냥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야. 내 청춘을 바친 20년이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약속이야. 이렇게 억울하게는.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피켓을 들고 여의도에 있는 보험사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유리 빌딩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저를 압도하더군요.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몇몇은 흘기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삿대질하며 수군거리기도 했죠.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저는 제 정당한 권리를 찾으러 온 피해자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영업에 방해가 됩니다. 저희 쪽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영업 방해? 내 인생을 방해한 건 당신들 아니오? 들어오라니. 내가 당신들 사무실을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그때마다 당신들은 뭘 했소? 약관, 규정, 절차.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았소?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직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더군요. 결국 그는 상부에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의례적인 말을 남기고는 차가운 유리문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죠.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올라오는 한기에 무릎이 시렸고 항암 치료로 약해진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내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죽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막아주며 제가 죽을 다 비울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그러고는 제 흐트러진 옷깃을 매만져주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내의 작은 뒷모습을 볼 때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어요. 저 약하디 약한 사람이 오직 나 하나 믿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부부의 인생은 뭐가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그 거대한 빌딩에 부딪혀 부서지는 이름 없는 파도처럼 그저 혼자 외치고 혼자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 두꺼운 유리벽을 넘어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에 쥔 피켓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쇠붙이 녹스는 냄새가 익숙해질 만큼 평생을 보낸 공장이 아닌 유리로 번쩍이는 보험사 건물 앞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죠. 마치 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고 제 억울함은 겨울 찬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쭈뼛거리면서 작은 카메라 같은 걸 들고 있었죠. 처음엔 또 그냥 구경꾼이겠거니 신기한 동물원 원숭이 보듯 쳐다보다 가겠거니 싶어서 일부러 더 고개를 꼿꼿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선생님, 혹시 잠시 이야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귀찮았어요. 수십 번도 더 겪은 일이었거든요. 기자라고 찾아와서 이것저것 캐묻고는 결국 아무 소식 없는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그냥 손사래를 쳤어요. 됐다고 이야기할 기운도 없다고. 그런데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제 옆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물론 선생님만큼 오래 보험을 부으신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외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그 청년을 쳐다봤어요. 젊은 사람 눈에 슬픔과 분노가 같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눈빛은 저를 구경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동정과 연민 그리고 깊은 공감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무력감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그 청년에게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던 설계사의 그 반질반질한 얼굴부터 피가 섞인 기침을 하며 위암 3기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그리고 지급 거절이라는 5글자가 적힌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참담함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청년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날 저녁 아내가 갑자기 저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내밀면서요. 여보, 이거 좀 봐요. 당신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화면에는 제 얼굴이 찍힌 사진과 함께 20년 부은 암보험의 배신, 65세 가장의 절규라는 제목의 작은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인터넷 신문사의 수습 기자였던 모양이에요. 기사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줬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일 당하셨습니다. 보험사들 정말 악질이네요.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는 결국 보험금 한 푼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기사 보니 또 피가 거꾸로 솟네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분노와 위로가 빼곡하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김철수 선생님 되십니까? 인터넷 기사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얘기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분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10년 전 위염으로 병원 간 기록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15년을 부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고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저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저와 같은 절망과 분노를 품고 있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전화를 시작으로 거짓말처럼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갑상선 결절 이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50대 아주머니. 백혈병 걸린 아들의 치료비를 위해 든 보험이었는데 어릴 때 앓은 감기까지 들먹이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젊은 아버지. 사는 곳도 나이도 걸린 병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겪은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어요.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좌절하고 깨알 같은 약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닮아 있었죠. 아내는 밤새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함께 울어주고 또 저를 위해 따뜻한 물을 떠다주며 옆을 지켜주었어요.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제 등 뒤에서 아내의 작은 흐느낌이 들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더 이상 나 김철수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며칠 뒤 우리는 작은 카페 한 구석에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기사를 보고 연락을 준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었죠.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각자 가져온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서 뭉치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억울한 세월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들 위로 누군가의 한숨이, 누군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작은 카페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 외로운 피켓 시위는 이제 우리 모두의 함성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 자리에 처음 섰던 날이 생각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저를 스쳐 지나갔고 저는 이 거대한 빌딩 앞에서 정말이지 작고 초라한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내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이대로 억울함에 파묻혀 사라지겠구나, 그런 절망감뿐이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가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와 문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보험사에서 보낸 또 다른 독촉이나 협박일까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저도 5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님 기사 받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로 결국 보험금 한 푼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연락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이 차가운 세상에 나처럼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그 사실이 저에게 슬픔과 동시에 아주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다시 섰어요. 이제는 단순히 제 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평생 제 피와 땀이 섞인 그 돈, 제 아내의 약값과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린 그 돈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생겼어요. 저와 같은 아픔을, 제 아내 같은 눈물을, 제 자식들 같은 절망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책상 서랍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는 두툼한 보험 증서 한두 개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처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없더라도 남은 가족은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그 착하고 성실한 마음 하나로 가입하셨을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고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10년, 20년을 묵묵히 부어오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감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는 그 약관들, 단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혹은 믿을 만한 큰 회사인데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저 서명란에 이름 석 자만 쓰고 덮어두지 않으셨나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평생 망치질하고 공장에서 기름 묻히며 살아온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서류만 보면 머리가 아파와요. 그저 담당자라는 그 번듯한 명함을 가진 사람이 친절한 얼굴로 아버님, 이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아프셔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를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믿음이었는지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언어로 수많은 함정을 파놓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인과관계, 면책조항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단어들 뒤에 숨어서 정작 우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주 합법적이고 냉정하게 우리를 외면합니다. 제가 받은 지급 거절 통지서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살아온 20년의 성실한 세월과 제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통째로 부정하고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돈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동정해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또는 바로 당신 자신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보험이라는 이름의 배가 당신을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버려두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제 아내의 마른 등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평생 저 하나 믿고 고생만 한 사람인데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남편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여전히 제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고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이 모일 때, 그 목소리가 합쳐져 거대한 외침이 될 때 비로소 이 부조리한 벽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발 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저처럼 믿음에 배신당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